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려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기술을 제대로 받쳐주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아주 야심찬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뭐 단순한 기술 개발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AI와 양자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뛰어오르는 거대한 도약, 즉 퀀텀 리프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과연 양자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꽤 무겁고도 흥미로운 질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훅훅 변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 이거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공모 사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연구실 구석에 고이 모셔져 있던 기술을 우리 일상과 실제 산업 현장으로 어떻게 끌고 나올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가슴 뛰는 여정인 거죠.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 짧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다가오는 AI 및 양자 시대. 둘째, 양자 테스트베드의 진화. 셋째, 3대 핵심 거점 구축. 넷째, 글로벌 기술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5년 양자 강국 비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다가오는 AI와 양자 시대, 그 기반 다지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두 번째 섹션은 양자 테스트베드의 진화입니다. 국지적인 망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가 뭔지 짚고 가야겠죠? 쉽게 말해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확산을 돕기 위한 핵심 실증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상용화입니다. 사실 그동안 양자 기술은 꽉 닫힌 연구실 안에서 천재 물리학자들만 다루는 영역처럼 느껴졌잖아요. 하지만 테스트베드는 이 기술을 세상 밖으로 확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은행 거래,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가 해킹 위협 없이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이죠. 순수 과학이 진짜 우리 삶을 바꾸는 엄청나게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비교해보면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지금 인프라는 서울, 판교, 대전을 잇는 구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첫 데이터를 쌓아왔죠. 하지만 미래 비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부는 이 짤막한 노선을 전국구 규모의 거대한 망으로 확 늘리고 나아가 바다를 건너서 해외 언동망까지 뚫어버리려 하고 있어요. 그냥 길이를 좀 연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체급 자체를 몇 단계 확 끌어올리는 진짜 거대한 스케일업입니다. 세 번째 섹션, 3대 핵심 거점 구축입니다. 이 거대한 확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죠. 자, 이런 큰 그림을 현실로 만들려면 아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통신사들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올 7월부터 바로 착수해서 3년 동안 전폭적으로 밀어주는데요. 이 프로젝트 전체를 뭉뚱그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용 거점, 해외 거점, 미래 거점 이렇게 딱 세 바구니로 나눠 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장 내일 돈이 되는 실적은 상용 거점에서 뽑아내고 몇십 년 뒤에 써먹을 초격차 혁신은 미래 거점에서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겠다는 완벽한 투트랙, 아니 3트랙 전략인 셈이죠. 그중 첫 번째, 상용 거점을 좀 더 깊게 파볼까요? 여기에 핵심은 철저하게 현실 적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저가, 소형, QKD, 즉 양자 키분배 장비예요.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든 궁극의 잠을 쓰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게 집체만 하고 가격도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 상용 거점의 목표는 이 대단한 기술을 작고 싸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통신 시장에 부담 없이 팍팍 깔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장 써먹을 수 있게 허들을 확 낮추는 거죠. 네 번째 섹션, 글로벌 기술 협력 네트워크.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양자 통신망에 대해 알아보죠.
초연결 시대에 우리끼리만 잘 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전 세계 인프라가 하나로 착 맞물려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축인 해외 거점이 등판합니다. 해외 양자 테스트베드랑 싹 다 연결해서 국제 구간을 만들고 서로 시스템이 잘 맞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옛날 19세기에 나라마다 철도 레일 폭이 달라서 기차가 국경을 못 넘었던 거 기억하시죠? 양자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각자 자기 규격만 고집하면 글로벌 네트워크는 꽝이거든요. 해외 거점은 서로 다른 나라 시스템이 말썽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고 글로벌 표준을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축, 미래 거점입니다. 이건 진짜 완전 공상과학 영화 느낌이에요. 단순히 땅에 묻는 광 케이블을 벗어나서 위성 쏘고 무선으로 양자 암호를 주고받고 양자 얽힘 같은 최첨단 개념들을 여기서 테스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 지구 반대편으로 해킹이 원천 차단된 암호를 쏘아보내는 장면 말이죠. 지구라는 물리적 한계를 뚫고 우주 공간까지 양자 통신의 영역을 확 넓혀버리는 가슴 뛰는 청사진이 바로 이 미래 거점에서 척척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2035 양자 강국 비전. 이 모든 그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아까 본 3대 거점이 눈앞의 전술이라면 이 숫자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의 아주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2035년까지 양자 분야에 특화된 최고급 전문 인력 1만 명을 쫙 키워내겠다는 목표거든요. 사실 양자역학이랑 첨단공학을 둘 다 꿰뚫고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건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거대한 인프라도 사람 머리와 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흔들림 없는 생태계를 위해 가장 튼튼한 인적 토대부터 굳건하게 다지겠다는 결연한 의지인 거죠. 그럼 이렇게 공들여 길러낸 1만 명의 천재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음 목표인 2,000개의 기업입니다. 연구자들이 대학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산업이 폭발적으로 크질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냥 연구비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2035년까지 양자 관련 기업 2,000개를 팍팍 밀어줘서 역동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투자받고 알아서 파일을 막 키워나가는 생명력 넘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야심차고 상징적인 마지막 숫자 1입니다. 인재 1만 명, 기업 2,000개. 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꽂으려는 깃발, 바로 양자칩 제조 세계 1위 달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불모지에서 세계 1위 메모리 강국으로 우뚝 선 엄청난 DNA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성공 공식을 양자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고스란히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이 숫자 1은 단순한 기반 공사를 넘어서 다가오는 시대의 글로벌 기술 패권을 진짜 확실하게 거머쥐겠다는 강렬한 포부를 보여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진짜로 이루려면 테스트베드 말고도 여러 핵심 전략들이 동시에 돌아가야겠죠? 풀스택 양자 컴퓨터 개발, 전국 단위 양자 암호망 구축, 초정밀 바이오 센서 상용화. 여기에 활용 정정으로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가진 미국 기업 아이온큐와 손잡고 공동 연구센터까지 세웁니다. 우리 자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건 기본이고 전략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맺어가면서 세계 1위라는 목표를 향한 거대한 퍼즐을 정말 빈틈없이 착착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숨막히는 계획들, 어떤 타임라인으로 굴러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2024년에 서울 판교 대전 구간으로 첫 시동을 걸었고요. 바로 지금 거점 고도화 사업이 착수되면서 2028년에 아주 강력한 1차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쫙 달려나가서 2035년에 양자 강국이라는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는 거죠.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속도감 있고 흥미진진한 여정이죠? 여기서 과기정통부 김성수 정책실장님의 멘트를 하나 볼까요? 양자 기술이 미래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 짧지만 아주 묵직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정책의 철학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신기한 신기술 하나 개발해보자는 게 아니라 미래사회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심장이자 막힘없는 혈관으로 양자 기술을 완벽하게 세팅하겠다는 정책 입안자의 아주 깊고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이 새로운 양자 인프라가 과연 우리의 산업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까요? 이건 단순히 집 인터넷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내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식부터 전 세계가 소통하는 환경, 우리 사회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경이로운 출발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이 거대한 퀀텀 리프, 그 짜릿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진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AI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대한 데이터 센터나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니면 매일 쓰는 챗봇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런데요, 이 AI가 쾌적한 가상 공간을 벗어나서 완전 시끄럽고 먼지 흩날리는 공장 한가운데나 1분 1초가 생존과 직결된 긴박한 군사작전에 직접 뛰어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깨버릴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AI는 과연 클라우드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분석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곧 다가올 마키나락스의 기업 공개, 즉 IPO 소식인데요. 이들이 현실 세계의 AI를 어떻게 뒤집어 놓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모니터 속 얌전한 AI가 아니라 진짜 산업 현장에서 작업복 입고 땀 흘리며 일하는 이른바 현장형 AI 이야기거든요. 이 회사가 기존의 룰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행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빅테크와는 확연히 다른 산업용 AI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폐쇄망의 핵심인 런웨이 OS, 일본 시장 우선 공략 전략, 그리고 다크팩토리와 국방의 미래, 마지막으로 마키나락스 상장 핵심 정보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빅테크와 다른 산업용 AI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지금 전 세계 AI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들의 전쟁터잖아요.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다윗 같은 마키나락스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바로 이 피지컬 AI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컴퓨터나 서버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자동차 조립하는 로봇팔, 무기 통제 시스템, 복잡한 제조 공정 그 자체에 들어가서 직접 움직이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서 거칠고 예측 안 되는 현실로 컴퓨팅 파워를 직접 끌고 나온 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곳들은 전부 클라우드 쪽에 집중하고 있죠. 막대한 전력을 쓰면서 주로 연구나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 쓰입니다. 반면에 마키나락스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들은 인터넷이 아예 뚝 끊긴 철통 보안의 폐쇄망을 노립니다. 외부와 단절된 물리적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눈앞의 기계를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한마디로 구름 위가 아니라 땅에 두 발을 딱 붙이고 현장에서 구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윤성호 대표가 남긴 말이 있어요. 빅테크들이 클라우드와 연구에 머물 때 우리는 네트워크가 뚝 끊긴 폐쇄망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이게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안이 생명이라서 외부 클라우드를 절대 못 쓰는 첨단 반도체 공장이나 군사시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화려한 빅테크의 AI보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내 공장 안에서 정보 유출 걱정 없이 휙휙 돌아가는 마키나락스의 AI가 훨씬 더 잘 실하고 실용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실시간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무기, 바로 런웨이 O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굳게 닫힌 환경에서 AI를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 그게 바로 런웨이 OS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기업들 다들 최신 AI 모델 도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조나 국방 쪽은 단 1바이트의 정보라도 새어나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런웨이 OS는 바로 이 철벽 같은 보안 장벽 뒤에서도 첨단 AI 모델을 아주 안전하게 통합하고 기업들 입맛에 맞게 싹 통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필수 플랫폼인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무려 6,000건 이상. 보통 새로운 기술 나오면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마키나락스는 다릅니다. 이들은 보안 조건이 가장 깐깐하고 보수적인 제주 국방 현장에서 이미 6천 건이 넘는 실제 적용 레퍼런스를 만들어냈어요. 기술 안정성이 실험실이 아니라 그 혹독한 실제 현장에서 수천 번 이상 제대로 검증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6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보수적인 고객들이 단순히 AI 트렌드라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B2B 시장, 특히 제조나 국방 쪽은 프레젠테이션 잘한다고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통장이 찍히는 명확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런웨이 OS를 써서 불량률을 확 낮추고 비용은 깎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 정확한 숫자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결국 성과로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거인들 사이에서 마키나락스가 당당하게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들이 글로벌 확장을 위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일본 시장 우선 공략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진출 로드맵을 보면 그냥 무작정 다 찔러보는 식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 치밀해요. 일단 당장 집중할 곳은 제조 인프라가 꽉 잡혀있는 일본과 유럽입니다. 반면 가장 큰 시장인 북미는 서두르지 않고 내부 기술력부터 더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신중한 전략을 짰고요. 오일머니가 넘치는 중동 시장은 개별 영업보다는 국가 차원의 굵직한 과제에 참여해서 영리하게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이 일본 시장에서의 미친 초기 성과입니다. 현지 법인 세운 지 딱 1년 만에 매출 1조 원이 넘는 대기업 4곳이랑 계약을 따냈어요. 일본 대기업들 진짜 보수적이기로 유명하잖아요. 문을 이렇게 빨리 열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제조업 구조는 되게 비슷한데 시장 자체는 훨씬 크거든요. 마키나락스가 한국에서 빡세게 쌓은 노하우를 빠르게 적용해서 성과를 터뜨리기 딱 좋은 완벽한 금광이었던 겁니다. 2030년 재무 목표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솔직히 되게 현실적이라서 더 신뢰가 갑니다. 글로벌 무조건 1등 하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체 매출의 약 25% 정도를 해외에서 가져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내 내수 시장 75%를 꽉 쥐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해외 비중을 20에서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줄이면서 성장 가능성은 열어두는 아주 쏠쏠하고 매력적인 목표치죠. 네 번째 파트는 다크팩토리와 국방의 미래입니다. 이번 IPO로 확보한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짚어볼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다크팩토리인데요. 이름 그대로 캄캄한 공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출근하는 사람이 없으니 조명 켤 필요가 없죠? 에어컨이나 난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오직 기계랑 AI가 알아서 착착착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 SF 영화 같죠? 마키나락스는 이 인간 개입 제로의 완벽한 무인 공장을 현실로 만드는 전용 운영체제 다크팩토리 OS를 실제로 구현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쓰일 곳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핵심 무기인 런웨이 OS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하고요. 둘째, 방금 말한 다크팩토리 OS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셋째, 국가 안보 환경에 딱 맞춘 디펜스 OS를 따로 만들어서 국방 쪽 경쟁력을 아예 굳히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압도적인 기술을 들고 앞서 본 일본 같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확 속도를 붙이겠다는 게 이들의 뚜렷한 목표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마키나락스 상장과 관련된 핵심 일정과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하셔야 할 핵심 숫자들입니다. 일반 청약은 5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코스닥 상장일은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공모가 희망 밴드는 주당 12,5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새로운 AI 혁명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타임라인 꼭 캘린더에 적어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빅테크와는 다른 현장형 AI로 승부하겠습니다. 수백 조씩 굴리는 클라우드 기반 빅테크들이랑 맨 땅에 헤딩하듯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함부로 들어오기 힘든 폐쇄망, 기계 돌아가는 거친 공장, 생존이 걸린 국방 현장, 이렇게 확실한 타겟을 잡은 거죠.
남들 안 가는 길에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키워낸 이 다윗의 전략. 솔직히 그 어떤 화려한 비전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실적이지 않나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라우드랑 아예 단절돼서 완벽하게 안전한 폐쇄망 기반의 피지컬 AI. 과연 이게 사람 손 하나 안 타는 완전 자율제조의 시대, 불 끄고도 돌아가는 다크 팩토리를 현실로 만들어줄 궁극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요? 5월 20일 코스닥 무대에 오르는 마키나락스가 앞으로 우리 산업 현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전 세계 테크판을 쥐고 흔들고 있는 AI 반도체 군비 경쟁입니다. 글로벌 거인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분석의 진짜 묘미는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1등을 하든 결국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를 챙겨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데이터와 통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앞으로 딱 10분 동안 이 복잡한 판을 4가지 포인트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독점의 한계, 구글의 대반격, 시장의 반란, 그리고 결국 웃게 될 진짜 승자, 한국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지배와 그 한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치 한번 보실래요? 92%. 현재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독점이죠. 구글 같은 엄청난 기업조차도 고작 5% 점유율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모든 AI 기업들이 뛰고 있는 아주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가만히 앉아서 왕좌를 즐기고만 있진 않죠. 이리자리 굳히려고 벌써 차세대의 플랫폼인 베라 루빈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추격자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려고 가속 페달을 진짜 엄청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병목 현상이 터집니다. 엔비디아 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공급 부족이 길어지니까 기업들은 절박해진 거예요. 가격은 미친 듯이 뛰고 물건은 없고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비용 효율 좋고 쓸만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보자 하는 거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한 두 번째 포인트, 구글의 8세대 TPU 대반격입니다. 우선 TPU가 뭔지 살짝 짚고 갈게요. 쉽게 말해 구글이 브로드컴이랑 손잡고 만든 AI 맞춤형 칩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게임도 하고 그래픽 작업도 하는 만능 제주꾼이라면 구글 TPU는 오직 AI 연산 이거 하나만 파고든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효율 면에서는 범용 GPU를 압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구글이 2015년에 TPU를 처음 내놓은 이후로 무려 11년 만에 엄청난 초강수를 뒀어요. 칩 자체를 아예 두 개의 독립적인 길로 쪼개버린 겁니다. 하나는 AI 학습에만 몰빵한 TPU-8T, 다른 하나는 실시간 추론에 집중한 TPU-8I, 설계 방향을 완벽하게 둘로 나눴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진짜 쉽게 비유해 볼게요. 8T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마스터하려고 수년 동안 산더미 같은 책을 파고드는 혹독한 공부의 과정이에요. 반면에 8I는 그 공부를 마친 학생이 드디어 시험장에 앉아서 쏟아지는 복잡한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척척 풀어내는 기말고사 현장인 거죠. 특히 요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이 8I의 실시간 문제 해결 능력이 진짜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그럼 공부를 담당하는 8T 스펙부터 볼까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칩 9,600개를 하나로 쫙 묶어놓은 슈퍼포드를 구축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능이 자그마치 121 엑사플롭스예요. 1초에 1000경번을 계산한다는 뜻인데 감도 안 오시죠? 이전 세대랑 비교하면 학습 속도는 3배 빨라지고 전력 효율은 2배나 좋아진 완벽한 진화입니다. 이게 현장에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글이 자기네 플랫폼을 써서 이 TPU들을 100만 개 넘게 하나의 뇌처럼 연결해버리면 예전에는 몇 달씩 걸리던 초대형 AI 모델 개발이 단 몇 주로 확 줄어듭니다. AI 전쟁에선 속도가 곧 생명인데 이 극단적인 시간 단축은 경쟁사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강력한 무기죠. 그럼 실시간 기말고사를 치르는 8I는 어떨까요?
이쪽도 기술 도약이 장난 아닙니다. 이전 7세대 모델이랑 비교해서 성능이 무려 9.8배나 뛰었어요. 단 한 세대 만에 성능을 10배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건데 이건 정말 시장 판도를 통째로 뒤집을 만한 점프업입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빨라진 비밀, 바로 빵빵해진 메모리에 있습니다. 무려 288GB짜리 HBM을 탑재했고요. 칩 안에서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는 온칩 SRAM 용량도 예전보다 3배나 확 키웠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요구하는 무겁고 복잡한 실시간 작업들을 끄떡없이 처리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드디어 시작된 시장의 반란, 탈 엔비디아 움직임입니다. 구글이 이렇게 괴물 같은 칩을 내놓으니까 그동안 엔비디아의 독점과 비싼 가격에 지쳐있던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아마존 AWS도 자체 칩 생태계를 밀어붙이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 시타델은 구글 TPU로 핵심 소프트웨어를 아예 갈아타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17곳도 전부 TPU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죠. 영원할 것 같던 엔비디아의 철옹성에 진짜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진정한 승자, 한국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 글로벌 거인들이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울 때 결국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금고를 채우는 건 누굴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회사의 AI 칩이든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상 이상의 엄청난 메모리가 필수거든요. 당장 구글 신형 TPU 칩 하나에만 최첨단 HBM 메모리가 6개에서 8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들이 경쟁한다고 하드웨어를 끝없이 늘릴수록 그건 고스란히 메모리 판매량 폭발로 직결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한국 기업들에게 정말 대박 호재가 하나 터집니다. 원래 엔비디아 쪽 공급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셋이서 파이를 나누는 치열한 3파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구글 TPU 쪽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마이크론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사실상 이 구글 공급망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 구글이라는 초거대 고객을 두고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딱 둘만 남는 아주 달달한 양강 구도가 굳어진 겁니다. 두 회사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먼저 SK하이닉스, 현재 구글의 우선 공급사로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신 HBM3를 원활하게 납품하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전력 효율 좋은 구글 7N이 모델에 들어가는 12단짜리 제품은 아예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시장에서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돈방석은 이제부터 다가올 차세대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이번에 내놓은 그 무시무시한 8세대의 TPU에 향후 6세대 메모리, 즉 HBM4가 들어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메모리는 세대가 진화할수록 부가가치가 확 뛰기 때문에 마진율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역대급 잭팟을 눈앞에 두고 있죠. HBM4 도입 타이밍이랑 구글의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 계획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당장 내년에 삼성전자가 구글에 공급할 HBM 물량이 올해보다 무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벗어나려고 자체 칩을 만들고 서로 피 흘리며 경쟁할수록 이 모든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필수 부품, 메모리를 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골드러시 때 정작 금 캐려던 사람들보다 튼튼한 곡괭이랑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이 가장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10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오늘 브리핑,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글의 엄청난 기술적 도약, 그리고 그걸 빈틈없이 뒷받침해주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막강한 제조 능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과연 영원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엔비디아의 제국은 이대로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될까요? 지형도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이 흥미진진한 AI 산업의 변곡점,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에서 포털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뉴스 보고 정보 찾고 쇼핑하는 이 모든 일상이 포털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견고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에 대해 심층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인 업스테이지가 카카오로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용하는 AXG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건 그냥 흔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뉴스가 아니에요. 수십 년 된 레거시 포털이 완전한 AI 포털로 재탄생하는 어쩌면 국내 IT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실험이 막을 올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12년 만의 이별부터 이 빅딜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그 과정, 키워드 검색에서 맥락의 이해로 넘어가는 기술적 도약, 솔라 모델의 본격적인 대비, 그리고 이게 국내 AI 생태계에 미칠 파장까지. 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 파트, 12년 만의 이별입니다. 12년, 네, 딱 이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14년에 카카오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전격 합병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 당시에 모바일 강자와 웹 강자의 결합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그 치열했던 경쟁 속에서 다음은 카카오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국민 포털로서 방대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기술 산업에서 12년이면 와, 진짜 몇 번의 빙하기와 폭발적인 진화가 교차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카카오는 왜 무려 10년 넘게 품고 있던 포털 사업을 하필 지금 공식적으로 분리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챗 GPT로 촉발된 이 생성형 AI 시대에 기존의 낡은 검색 엔진 구조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 건 기업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과 딜레마를 안겨주기 때문이죠.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릴 거란 뼈저린 위기감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리는 단순하게 사업을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가올 AI 시대를 위한 필연적인 생존 결단이자 새로운 판을 짜는 작업인 거죠. 두 번째 파트, 이 엄청난 빅딜의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거대한 거래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졌을 리 없겠죠? 합병 이후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올해 1월에 다음 인수를 위한 초기 업무 협약, 즉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이라는 아주 길고 꼼꼼한 실사 과정을 거쳤어요. 이 기간 동안 양측이 뭘 했을까요? 수십 년간 쌓인 다음에 거대한 데이터를 샅샅이 뜯어보고 서버 유지비 계산하고 무엇보다 업스테이지의 그 최신 AI 기술이 이 오래된 거대 플랫폼에 얼마나 찰떡같이 붙을 수 있을지 극한까지 테스트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7일 모든 퍼즐을 맞추고 최종 본계약에 서명한 거죠. 근데요, 이번 딜에서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이 지분 교환 구조입니다. 그냥 돈 주고 회사를 확 사버린 게 아니에요. 1단계로 카카오는 다음의 운영사인 AXG 지분 전체를 업스테이지에 싹 넘깁니다. 다음에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단계로 카카오는 그 대가로 업스테이지 지분을 꽤 크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윈윈 전략입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익이 정체된 레거시 포털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나중에 다음이 AI 포털로 대박이 나면 업스테이지 지분을 통해 그 열매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업스테이지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아무리 똑똑하게 만들어놔도 실제 사람들이 와서 써보고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옵니다. 업스테이지는 매일 수백만 명이 드나드는 다음이라는 이 거대한 실험장이자 강력한 로켓 발사들을 단번에 얻어낸 겁니다. 완전 이득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 키워드에서 맥락으로. 솔직히 우리 검색하는 습관 한번 돌아보죠. 검색창에 단어 몇 개에 띄어쓰기해서 툭툭 던져놓잖아요. 그럼 포털은 그 단어가 들어간 웹페이지 링크를 수만 개씩 와르르 쏟아냅니다. 그 정보의 바다에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답을 찾아내는 고된 노동은 결국 우리 몫이었어요. 하지만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이 원시적인 단순 키워드 기반 검색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컨텍스투얼 AI, 즉 맥락 중심의 AI 플랫폼으로 검색의 차원을 아예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컨텍스트 AI가 뭔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존 검색이 도서관 사서한테 단어 하나 말했더니 그 단어 적힌 책 수백 권을 책상에 쾅 쌓아두고 가는 거라면요. 컨텍스트 AI는 내 속마음을 눈치껏 딱 파악하는 아주 유능한 수석 비서관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2박 3일 비 오는 날 아이랑 갈 만한 곳 이렇게 길게 물어보면요. 예전엔 블로그 글 수십 개를 직접 열어봐야 했잖아요. 근데 컨텍스트 AI는 렌터카가 있는지 아이가 몇 살인지 그 이면의 맥락을 알아서 유추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완벽한 맞춤형 여행 코스를 딱 정리해서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이건 그냥 포털 메인 화면 구석에 조그만한 AI 챗봇 버튼 하나 슬쩍 달아놓는 수준의 업데이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업스테이지는 이 콘텍스트 AI 기술을 뼈대로 삼아서 검색, 뉴스, 카페, 쇼핑 같은 다음의 모든 기존 서비스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진정한 차세대 AI 서비스로 싹 다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네 번째, 이 엄청난 변화를 현실로 만들 엔진, 솔라의 뎁입니다. 이 거대한 변혁의 중심에는 업스테이지가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 모델, 바로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는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들 사이에서도 성능 좋고 효율 좋기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검증된 모델이거든요. 이 천재적인 AI 두뇌가 다음이 지난 20년 가까이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양의 한국어 컨텐츠 데이터, 그리고 검색 인프라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이거 상상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아주 튼튼하고 친숙한 클래식 자동차 프레임 안에 방금 막 출시된 최첨단 전기 스포츠카의 폭발적인 엔진을 완벽하게 이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그 다음 포털의 얼굴 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똑똑한 AI 뇌가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의 맥락을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이게 가져올 새로운 AI 생태계입니다.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의 이 한마디가 이번 빅딜의 무게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의 AI 기술력과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 포털 다음의 만남은 새로운 AI 포털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네, 이건 단순히 회사 덩치 키우고 돈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터넷과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인 겁니다. 게다가 김 대표는 이 인수가 국내 AI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말 의미 있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도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이 진짜 완벽한 AI 포털로 변신해서 사용자들한테 와, 이거 미쳤다 싶을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쟁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검색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피 튀기는 혁신 경쟁이 다시 불붙을 거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AI 기술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IT 업계가 이 소식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 지형도가 송두리째 바뀌고 정부의 주도권이 단순한 키워드 기기에서 우리들의 살아있는 맥락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역사적인 랜드마크 위에 지금 우리가 딱 서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성공적으로 AI 포털로 변신하고 이 콘텍스트 AI가 내 숨겨진 의도와 상황을 척척 읽어내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켜고 궁금한 걸 묻고 정보를 찾는 그 익숙한 일상은 과연 얼마나 경이롭게 바뀌어 있을까요? 곧 다가올 그 흥미로운 미래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씩 열어보고 마주치는 그 거대한 이름, 바로 카카오에 대한 엄청 흥미롭고 또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발표된 카카오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자료 다들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테크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대규모 전략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잖아요. 메신저부터 시작해서 금융, 모빌리티, 컨텐츠까지 그냥 우리 일상을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이 바뀐다는 건요, 단순히 회사 하나가 업데이트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테크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소에 기업 구조나 IT 업계 흐름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카카오가 그저 덩치만 불리던 시절을 지나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도입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확장에서 단순화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114억 원. 여러분, 카카오가 이번 1분기에 달성한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분기 최대 기록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아주 훌쩍 뛰어넘은 이 놀라운 수치는 굳건한 카카오톡 기반의 톡비즈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 부문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보통 이런 거대 기술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회사에 현금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면 다음 행보로 뭘 할까요? 당연히 시작에서는 저 막대한 돈으로 또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싹쓸이 하겠구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신사업에 거침없이 뛰어들겠구나 하고 예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뒤를 받쳐주는 강력한 재무적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카카오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바로 지금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아주 과감하고 이례적인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카카오는 이 엄청난 재무적 모멘텀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돈을 갈키로 긁어모은 테크 기업이 최고점을 찍은 직후에 선택한 넥스트 스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M&A 쇼핑일까요? 글로벌 시장을 향한 무한 직진일까요? 진짜 놀랍게도 카카오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확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180도 꺾어버린 대반전이었죠. 그들은 이 강력한 돈과 동력을 바깥으로 쏟아붓는 대신 내부로 돌렸습니다. 조직의 군사를 쫙 빼고 뼈대를 다시 맞추고 기업의 체질 자체를 아예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수술에 착수하기로 한 거예요. 회사가 돈을 가장 잘 벌고 있는 최고의 전성기에 오히려 몸집을 줄이겠다는 이 엄청난 역발상.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상 밖의 행보를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테마, 바로 지배 구조 단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수없이 언급된 이 지배 구조 단순화라는 말, 왠지 서류상에서 회사 몇 개 없앤다는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축소해서 더 얇고 집중력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 카카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벤처붐을 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이랑 계열사들을 편입하면서 마치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거대해지고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결정은 답답할 정도로 느려지고 시장이 휙휙 변할 때 기동력 있게 대처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흩어져 있던 힘을 딱 한데 모으고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군살은 쫙 빼고 뼈와 핵심 근육만 남기는 초강도 다이어트에 돌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르고 민첩한 이른바 애자일한 조직 체계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게 바로 이 철학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의 이 초강도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을까요? 신종환 카카오 CFO의 발표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이 단순화 작업을 아주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빡세게 실행에 옮겨왔거든요. 그 결과 현재 자회사 숫자를 93개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카카오가 이른바 문어발 확장한다고 엄청나게 비판받았을 때 계열사 수가 무려 140여 개에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거대했던 문어가 스스로 다리를 쳐내고 체질을 개선해서 벌써 93개까지 숫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거대 그룹이 계열사를 이렇게 많이 줄였다는 건 이게 그냥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엄청난 실행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카카오는 지금 이 93개라는 숫자에서 만족하고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아주 확고하고 구체적인 다음 목표치로 87개를 제시했어요. 지금 93개에서 87개로 간다. 그냥 숫자 6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 그것도 이 정도 규모의 그룹사 세계에서 숫자 6이 줄어든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집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짜리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통폐합하거나
남한테 매각해야 하고요. 그 복잡한 지분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인력과 사업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엄청난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진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87이라는 숫자는 카카오가 지금 얼마나 독하게 마음 먹었는지를 보여주는 단호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굵직한 기업들이 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지 궁금해지시죠? 구체적으로 이 슬림화 다이어트가 어떤 타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헬스케어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이어지는 과정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이 거대한 구조 재편, 절대 뜬구름 잡는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 한복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어요. 당장 작년 말을 볼까요? 카카오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지분 매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지배구조 단순화에 강력한 첫 신호탄을 쐈습니다.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분야는 초기에 돈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무리해서 모든 걸 쥐고 흔들기보다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에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 구조조정의 칼끝은 훨씬 더 덩치가 크고 상징적인 곳, 바로 카카오 게임즈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평범한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룹 전체 매출에서도 진짜 엄청난 파이를 차지하는 핵심 기둥이거든요. 이런 알짜배기 거대 계열사까지 구조재편의 도마 위에 올렸다는 건요, 카카오가 예전에 돈 벌던 과거의 성공 공식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기업의 뼈대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방금 우리가 봤던 87개라는 그 목표치에 실질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카카오가 도대체 왜 게임즈 같은 이런 알짜배기 회사들까지 재편 대상에 올리는 걸까요? 당장 회사가 현금이 말라서? 아니면 사업이 망해가서?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카카오 지금 돈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높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카카오는 자동차로 치면 본인들이 운전대도 잡고 엑셀도 밟고 엔진까지 직접 다 고치려고 했어요. 다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의료, 게임, 인공지능 같은 산업들 보세요. 너무 고도화돼서 아무리 거대한 IT 공룡이라도 혼자서 모든 분야의 1등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본인들이 아득바득 운전석을 고집하는 대신 이 길은 저 친구가 제일 잘하네. 그럼 네가 운전해. 하고 최고의 드라이버에게 과감하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게 훨씬 똑똑하고 빠른 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의 DNA 가치를 완전히 뒤바꿀 소수 지분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신종환 CFO가 남긴 코멘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밑줄 쫙 치고 봐야 할 정확한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대 주주에서 물러나지만 소수 지분의 주주로 잔류하며, 와,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카카오의 앞으로 10년치 미래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기업이 스스로 왕관을 벗어던지겠다는 아주 의도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지분 긁어 모아서 경영권 방어하고 절대적인 최대 주주 자리를 지키는 게 무조건 최고라고 여겨져 왔잖아요. 내 소유여야 하고 내 통제 아래 있어야 안심하는 그런 문화요. 그런데 카카오는 그 낡고 무거운 통제력이라는 족쇄를 툭 끊어버리고 한 발짝 뒤로 쓱 물러나서 전략적인 조력자가 되겠다는 아주 세련되고 파격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겁니다. 이걸 예전과 한번 쫙 비교해보면 카카오의 마인드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의 카카오, 왼쪽을 보세요. 모든 걸 다 지시하고 통제권을 꽉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온갖 짐을 혼자 다 짊어진 외로운 독재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짐이 무거우면 당연히 달리는 속도는 느려지겠죠. 반면에 지금 카카오가 향하고 있는 오른쪽의 새로운 모델을 보세요. 소수 지분 주주로서 정말 일 잘하는 파트너를 믿고 성장의 파이를 사이좋게 공유하는 조력자입니다. 내가 전부 통제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운영의 리스크를 딱 내려놓고 진짜 능력 있는 동료들이랑 같이 파이를 쫙 키워서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나눠먹는 현명한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최대 주주에서 물러나면 그 좋은 알짜 사업을 그냥 남 좋은 일 시키거나 헐값에 넘기는 거 아니야? 정답은 절대 네버
아닙니다. 이 소수지분 전략이 돈의 관점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자, 첫째, 카카오는 경영권 방어나 인사 문제 같은 복잡하고 피곤한 운영의 짐은 깔끔하게 파트너한테 넘깁니다. 둘째, 하지만 소수 지분은 딱 쥐고 있으면서 사업의 방향성에는 계속 관여를 하죠. 셋째, 그렇게 전문 파트너가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시장에서 대박이 나면 카카오도 주주니까 그 막대한 이익을 같이 달달하게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기업 가치가 확 뛰면 지분 매각을 하든 재평가를 받든 온전한 재무적 혜택은 싹 다 챙기는 거죠. 한마디로 골치 아픈 통제권은 넘겨주지만 나중에 폭발할 가치와 수익은 고스란히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그야말로 실속 100% 실리주의 전략의 끝판왕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쭉 한번 내려다보면서 카카오가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밑그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원하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전문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입니다. 이걸 스포츠에 빗대어 보면 딱 무릎을 치실 텐데요. 과거의 카카오는 구단주이면서 동시에 감독도 하고 심지어 유니폼 입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4번 타자로 방망이까지 직접 휘둘렀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고 금방 지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카카오는 벤치에서 빠져나와 진짜 우아하고 똑똑한 구단주로만 남기로 결심한 겁니다. 훌륭한 구단주는 본인이 직접 땀 흘리며 배트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최고의 감독과 스타 플레이어들을 데려오고 그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어놀 수 있는 최고급 경기장, 즉 플랫폼을 깔아주죠. 그리고 그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 결국 가장 큰 트로피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건 바로 구단주입니다. 카카오 역시 모든 게임의 선수가 돼서 피 흘리며 싸우는 길을 버리고 가장 유능한 플레이어들을 모아 거대한 판을 조율하는 마스터마인드가 되기로 한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끝내고 마침내 완성될 87개로 정예화된 슬림한 구조. 과연 이 구조가 앞으로 대한민국 기술산업 생태계에서 카카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무거웠던 테크 공룡이 그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장 날렵하고 근육질인 포식자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아주 역사적인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스스로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는 이 파격적인 파트너십 전략. 이게 과연 카카오에게 더 높이 날아오를 날개를 달아줄까요? 아니면 통제력 상실이라는 뜻밖의 암초로 돌아오게 될까요? 87이라는 목표 숫자를 향해 달려가는 카카오의 다음 스텝을 지켜보는 것, 당분간 IT 업계에서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긴 시간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